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잭슨홀 미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습니다마는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간의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에 닥친 악재와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렇다 보니 코스피 5천 달성을 고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처럼 한국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진정성이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잠시 후에 한국 가치투자의 대부와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맞서서 중국이 내놓은 반격 카드가 히토류 수출 통제일 정도로 AI 시대에 이 히토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나선 가운데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발복과 나선 우리 정부가 히토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는 막판에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혼조세였는데 오늘은 네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어요.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1%대 네.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오늘 코스피가 0.86% 상승한 3168.73에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782.51에 각각 거래를 마쳤고요. 네. 수급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은 팔자 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시장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밤에 무엇보다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동반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AI 거품론이 좀 대두되면서 최근 며칠간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투매도 나타나면서 그랬었죠. 조정을 받았었는데 예. 요게 간밤에는 좀 진정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은 잭슨홀 미팅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 11시입니다. 그러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설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정책 관련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오늘 파월 의장이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잭슨홀 미팅 경계감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네. 1,400원을 돌파했었죠. 근데 오늘 환율은 오전과 오후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정규장 거래 딱 시작하면서 곧바로 1.6원 오르면서 1,400원 돌파했거든요. 이게 3주 만에 1,400원 네. 넘어선 겁니다. 사실 이제 전날 야간 시장에서도 1,403.5원까지 오르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 조정에 따른 위험의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수요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 잭슨홀 미팅 경계감 이런 게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지지를 연설해서 강하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네. 달러화는 추세적으로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1,4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도 상당수 위원들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 그리고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된 영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장만 보면 오후에는 환율이 반대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5.2원 내린 1393.2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기업들이 1,400원 찍으니까
달러가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갖고 있던 달러를 대거 매도했다. 이런 분석이 하나 나오고 네. 우리 당국에서 이제 환율이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니까 미세 조정에 나섰다. 이런 분석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성장 전략이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바로 핵심인데요. 기업과 공공 전 부분에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 소재 부품, 기후에너지, 미래 대응 중심의 초혁신 경제 과제 15개씩을 각각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정부는 이 같은 30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5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또 규제, 입지 패키지를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 100조 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이 국민성장펀드로는 AI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발표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초광역권 산업 육성이 본격 추진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동남권, 즉 부산, 울산, 경남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을, 반대로 이제 서남권, 전북, 광주, 전남에서는 AI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 식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네. 대경권, 대구, 경북은 로봇과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바이오, 또 중부권, 대전, 충청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초 R&D, 마지막으로 강원, 제주권은 관광, 에너지, 바이오를 주력 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이런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 1급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의 균형 성장으로의 발전을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 디지털 화폐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를 찾았다고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의 히스 타버트 총괄 사장입니다. 네. 서클 내에서는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고 방한하자마자 광폭 행보입니다. 한국은행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네. 오늘은 이제 4대 금융사 등을 이제 잇따라 만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을 찾아서 이창용 총재를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네. 눈길을 끄는 거죠. 서클의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두 사람은 이제 배석자 없이 30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이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이번 만남이 되게 눈길을 끄는 거죠. 한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 안정성이나 통화 정책의 유효성 등을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유출입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입장문을 보내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죠. 그래서 왜 그럼 서클이 만나자고 했을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공개니까 면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창용 총재를 찾아서 설득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들과도 연수회동 가졌다면서요? 네. 벤처캐피탈을 비롯해서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son, 코인원이 되겠죠. 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고요. 오늘은 또 4대 금융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의 함영주 회장,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에서도 오늘 오전과 오후까지 계속해서 서클과 미팅을 가집니다. 네. 다 이것도 서클 측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유는 서클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지사 설립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서클이 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꽤 큰 손입니다. 거래 규모만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주요 시장이니까 이런 서클 같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무엇보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형성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이 신청자에게는 보험료의 3개월치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여 명부터 적용 대상이고요.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이제 국민연금은 아시겠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청년연금 지원에 나서는 배경에는 이런 청년층이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국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4.3%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20대 전체로 넓혀봐도 3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잖아요. 대학 진학률 높고 이제 군복무, 그다음에 이제 취업도 갈수록 좀 늦게 최초 취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여서 노동시장 진입이 늦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탓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20대 납부율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요.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한동안 크게 올랐던 우리 증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주식 대기 자금은 줄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실망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한국 가치투자의 대부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한국의 첫 가치투자 펀드를 만들고 한국의 가치투자의 가치를 전파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빠르게 이제 3,000선 돌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시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돌이켜 보면 작년 12월 3일부터 이제 6개월간의 정부 공백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평균 밸류에이션 PBR이나 PBR 대비해서 거의 반값에 거래될 정도로 극도의 저평가를 겪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나오고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식이 급등하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코스피 5천 말씀까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는 들었었는데 다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티먼트, 투심, 기세, 추세 이런 게 주식시장은 중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네. 물론 뭐 관세라든지 뭐 노란봉투부터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있었겠지만 네. 결정적인 거는 역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네. 시장이 극도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주식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네.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어떤 의지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약해진 거 이상으로 뭔가 후퇴하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지금 세제 개편안 나온 걸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세제 개편안에서 물론 이제 법인세라든지 네. 이런 뭐 거래세 문제도 있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대주주 요건. 네. 원래는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10억으로 낮췄고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네. 원래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네.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최고 세율을 지방세 포함해서 27.5, 네. 2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네. 그거를 발표를 해서 상당히 좀 굿 아이디어다. 사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네.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한해서 네. 적용을 해주겠다 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다시 뭐 50억에서 10억으로 원복을 시키고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세율을 네. 원래는 27.5까지 했는데 이번은 38.5로 38.5까지 올라갔죠? 올려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안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요. 일단 이렇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 지금 예. 보면은 그 특히나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예. 국민청원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저희가 실망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네. 뭔가 서프라이즈를 줬어요. 여태까지. 상법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되겠어요라는 의문점이 쉽지 않거든요. 재계 반대도 너무 심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상법 개정이. 네. 상법 개정을 하고 더 센 상법 개정까지 나와서 네. 완전 서프라이즈를 줬죠. 그래서 진짜 코스피 5천 가나보다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좀 실망스럽고 이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기재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세수 증대가 목표인지 증시 교란이 목표인지 교란? 갑자기 왜 교란이란 표현을 하십니까? 연말만 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요. 네. 뭐 세금을 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 교란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수 증대가 목표였는데 쓸까? 실효성이 아예 없잖아요. 전부 다 팔거든요. 그리고 CFD라는 것도 이용도 하고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아무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예. 그 의장님 보시기에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네,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원래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익 문제, 뭐 편익 사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해상충 문제들이. 네. 이럴 때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 투자자인데 그런 네. 전문 투자자들은 대부분 거액 투자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고 네. 또 주식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네.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세대장부 열람하고 네. 주주 제한하고 네. 뭐 소송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떠나버리면 결국은 힘이 없는 소액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네. 뭐 알려진 원인은 이제 시장 교란 요인이 우리가 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고 이제 선진 투자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네. 연말만 되면 주식 다 팔고 네. 12월에 팔면 불안하니 미리 팔아야지 11월에 팔고 또 땡겨서 10월에 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을 지나면은 항상 주식이 그렇죠. 어떻더라 네, 뭐 이렇게 심리가 되는 거죠. 꺾여버리는 네. 거죠. 장기 투자도 안 되고 배당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던 2021년 말 그때는 예. 개인 순매도가 3조가 넘었는데 예. 그 5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에는 순매도 규모가 4,600억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만약에 이제 10억 원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다 팔겠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며칠 팔고 다시 그 저가로 또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말하자면 이제 모멘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이런 반론도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은 뭐 2023년도 연간으로 보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18% 정도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2023년도에 올랐나요? 예, 올랐습니다. 2024년 작년에 9.6% 마이너스고 그 전에는 올랐죠. 18%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연초 대비하면은. 근데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주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장기 투자를 못 하니까.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큰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기세 좋게 쭉 가다가 그렇죠. 이거 뭐지 처음에 약간 의심을 하다가 이제 한번 딱 이 턴하면은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될까라는 약간 불안감을 먼저 캐치한 분들부터 이렇게 또 파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시장이 지금 5천은커녕 지금 3천이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증권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회사에서 200~300명이 매일 이탈을 하고 있대요. 특히 젊은 층. 그래요? 국장을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좀 심각한 수준. 근데 그게 단순히 정책 세제 개편안 이런 거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상태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잖아요. 저는 50억에서 100억으로 늘릴 줄 알았어요. 내심이. 늘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낮추니까 너무 당황. 100억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만은 기대는 하고 있었죠. 일단 대주주 요건하고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그 문제요. 그 실제로 아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후퇴한 거는 왜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세요? 부자 감세 논란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를 27.5%면 너무 많이 깎아준 거 아니냐. 원래 49.5지 않습니까? 그래서 38.5 정도로 조금 내려준 거죠.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 아니면 배당금을 받는 건데 시세 차익은 어제 샀다 오늘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근데 1년 내내 투자해서 배당 5% 받는데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소영 의원 법안이 좋은 거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세율을 27.5로 맞췄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27.5. 27.5였나요? 예, 27점. 그러니까 25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27.5죠. 헷갈렸습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도 공교롭게도 27.5예요. 5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가 27.5고 세율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준 거예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양도를 하나, 배당을 하나 똑같죠. 그래서 배당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전에는 주식을 팔면 27.5니까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엑시트할 때 회사를 정리하고 나갈 때 27.5만 내면 되는데 미리 세금을 2배씩 낼 바보죠. 그렇죠. 근데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후퇴를 해서 결국은 얼마로 했다고요? 38.5로 되면 아까 실효성이 없다는 건 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49.5나 38.5나 별 차이가 없고 또 38.5와 양도세 27.5의 차이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불일치. 세율의 불일치가 또 벌어지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럼 기업이 어느 쪽을 택할까? 유인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엑시트를 택하겠죠. 배당을 안 하고 잠겨놨다가 나중에 회사 팔 때 세금 27.5만 내면 되지. 내가 굳이 왜 세금을 미리 더 낼 필요가 있나?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할 때 항상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딱 정해지면 방향성 정하고 갈 텐데 물론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시간을 두고 또 뭐 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왜 이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죠. 근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반발이 있고 기재부도 세수 문제 때문에 이제 워낙 고민이 많아서 그런 고민들 하는데
근데 뭐 세수도 세수지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우리가 코스피 2,500일 때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5,000을 가면 시가총액이 4,000조가 되면 국부가 2,000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세수 뭐 몇 조 몇십 조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고 네. 배당이 또 늘어나면 네. 연간 배당금이 한 50조 정도 들어와요. 그게 시장에 풀리는데 네. 그게 2배로 늘어나면 시장에 매년 100조가 풀리게 되는 네. 그런 경제적 효과, 파이가 커지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대주주가 보통 이제 30% 정도 들고 있잖아요. 지분을. 지배주주가. 30%를 이제 깎아주기가 아까워서 네. 나머지 70%가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비례적으로 네, 소액주주들이 나머지 70은 소액주주들이잖아요. 다. 네, 뭐 0. 몇 일반 프로씩 뭐 네. 들고 있는 그분들이 똑같이 비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배당이 네. 전체가 늘어나면. 대주주만 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번다 이 그렇죠. 시선 때문에 그런 거 예. 사실은 비례적인 이익과 비례적 그렇죠. 손해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같이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뛰는 게 다르니까 조금 갖고 있는 사람 얼마 뛰지 않으니까 이렇게 배아파리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1% 주주나 3% 주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비례적 이익을 간다고 하지만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예.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너무나 예. 지배력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율은 똑같으면은 마찬가지 얘기인가요? 약간 그렇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요. 그죠. 수입 측면이니까 비율만 똑같으면 비례적으로 똑같은 거고 그 거버넌스 문제는 상법 개정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1차 이제 상법 개정안은 이제 됐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그 상법 382조 3항.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가 다 알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사의 충실의 의무. 이사는 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가 이제 주주를 위해서까지로 된 게 이제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효과마저도 지금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심지어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상법 개정만으로도 네. 3,000포인트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책이 후퇴되는 느낌을 주면 저는 절대 3,000 유지 못합니다. 지금 절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세제 개편안으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신 한 인터뷰를 봤는데 38년째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예. 하셨어요. 38년째 하신 분 치고 얼굴이 맑으세요. 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하면서 평생 소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예. 없애는 것이다라고 예. 표현하셨던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선 진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가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하다 이런 네. 식이었는데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얘기 못 들어본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산업 구조도 지금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 반도체, 배터리, 뭐 방산,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철강, 화학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고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후진적인 거버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상법 개정 전에는. 네.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네.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 이익을 네. 합병, 분할, 터널링 등을 통해서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발생을 해서 네, 간혹. 한국 주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첫 내가 번째 언제 원인이고.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요인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입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국가의 모든 이제 대주주나 일반 주주들은 네. 자기네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많이 주기를 원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하거나 이럴 때 상속세가 하죠. 60%고 네. 상장기업 대주주는 60%인데 뭐 전 세계 탑이고 실효세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담, 승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세율의 불일치, 아까 말씀드린 배당 소득이거든요. 네. 배당이 대주주는 무조건 49.5니까 최대주주는 양도세는 27.5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기보다는
회사를 팔고 나가는 게 낫다 나중에 네.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두 가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줘야 주가가 오르면 나도 좋고 회장님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세율을 이렇게 뭐 지배주주한테 낮춰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까지는 낮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가 다 낮춰줘야지 지배주주만 낮출 수 없고 법인만 낮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 세율을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사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줘야 되고 가진 자는 가지지 않은 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네. 원래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짧은 어렵죠. 시간에. 어렵죠. 예. 이건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를 공감대를 도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해외 사례도 좀 연구해야 될 거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 그건 좀 더 기회가 될까요? 강력한 안이긴 하죠. 네. 기업들이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는 게 2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두 가지죠. 집중 투표제와 이제 그 감사 선임, 네, 네. 분리 선출을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네.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51%를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가 49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사 선임은 한 명 한 명씩 과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사가 만약 100명이면 100대 0이 돼요. 네. 원래 51대 49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집중 투표제를 하면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네, 네. 한 명은 건줄 수 있다. 그래서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네. 감사 선임 확대를 시키는 거는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제 3%를 적용하니까 네, 네. 대주주가 50을 들고 있어도 3%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소수주주 뭐 6%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감사를 한 명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견제도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전문성도 좀 높일 수 있고 네. 소수주주 권한 강화되고 대주주 권한은 좀 견제하는 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2차 상법 개정이 좀 강력한 아니고 거버넌스 개선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예. 이웃나라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고공행진하고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또 예, 지난해에도 예, 밸류업 이런 예. 도입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자님께서는 대만한테 오히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산업 구조가 그렇습니까? 너무 달라서 예. 일본은 압도적인 내수 중심 국가고 대만이나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거든요. 네네. 대만이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2008년도에 예. 대만이 상속세를 50에서 15로 갑자기 인하를 했습니다. 40%포인트나 줄였다고 갑자기? 물론 뭐 중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한 달 뒤에 해외에서 뭐 100조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대만이 4년 뒤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 대만도 50%거든요. 네.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근데 네. 일괄적으로 28로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대만이 주가가 4배 올라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반도 안 됐는데 지금은 네. 훌쩍 뛰어넘어 버렸고 TSMC 같은 이제 위대한 네,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TSMC 같은 기업이 탄생한 배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TSMC가 승계에 신경을 안 쓰고 오직 경영에 전념한 결과로 이런 결과물을 성과를 이뤄냈다.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승계 때문에 네. 그거 신경 쓰느라고 뭐 경영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율을 그렇게 대폭 조정했는데 우리는 그거대로 하기에는 정말 지금 난망해 보이고 쉽지 않죠. 부자 감세라는 이런 거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맞습니다. 어려운데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서서히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제 같은 거를 늘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기존에 낸 세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사실 그 회사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갑정근로소득세를 많이 내시잖아요. 박근세. 예, 그 낸 세금을 뭐 공제해 준다든지 네. 상속세 이런 방법도 있고. 아 그거를요. 네. 예, 이런 안을 예전에 뭐 몇몇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네.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은요. 저는 일단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실질적으로 네.
배당 성향이 보통 저희가 20몇 % 정도이기 때문에 35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배당이 30-40% 늘어나요 일단. 네. 배당이 30-40% 늘어나면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이소영 법안 안대로 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네. 그 대주주 요건도 네. 좀 더 완화해야 된다. 50억에서 네. 100억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AI하고 데이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천 기술도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롯해서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막 많이 길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여러 측면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고 움직이는 숨은 요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광물입니다. 우리가 희토류라고 부르는데 희토류는 어느 특정 광물의 이름은 아니고요. 여러 광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붙여진 이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미중 무역 갈등을 어떤 추동하는 요인도 되고 있는데요. 최종 완성품이나 어떤 관세, 제조업의 회기 이슈로만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면에 광물 주도권에 대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희토류가 없으면 디지털 경제를 떠받치는 모든 기기와 인프라가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주인공인 희토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희토류 뭐 학교 다닐 때 잘 안 배웠던 거라서. 칼카나마. 네. 어떤 17개의 금속 원소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라탄, 뭐 스칸듐, 사실 저도 이거 쓰면서 이제 안 건데요. 세륨, 뭐 이런 거세요. 네. 이게 끝말잇기 할 때 이거 알아두시면 초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희토류가 디지털 경제와 연결되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에서 전투기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희토류 원소로 만든 자석을 장착하게 되면 네. 강력하고 작은 모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전기 경제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네. 풍력 터빈이나 전기차에 이르는 모든 것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정학적 긴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고품질의 마이크에도 들어가고요. 스피커에도 자석이 들어가는데 네. 다 고기를 만들려면 희토류가 필요하고요. 전화가 왔을 때 휴대폰을 울리게 하는 진동이라든지 터치 스크린을 구현한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카메라 렌즈, 무선 장치 전부 다 이 희토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또 핵심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확장하면 이제 풍력 터빈 내부의 발전기에도 사용이 되고요. 이제 날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이때 자석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가볍고 고온에도 잘 견딜 수가 있어서 네. 작고 튼튼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쓰입니다. 전기차에서 바퀴를 구동하는 모터에 사용이 되고 뭐 창문이나 이 파워 스티어링의 동력을 공급하는 모터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도 활용이 되는데 뭐 제트기의 그 레이저에도 사용이 되고요. 정말 네.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아주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희토류는 희소하기도 하고 희귀하기도 합니다. 네. 희소라고 하면 욕망에 대비해서 이제 부존량이 부족한 거고 희귀하다는 건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잖아요. 뭐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극의 의미가. 에어컨 같은 건 희귀한 거고요. 희소하진 않은 거죠. 이제 네. 추운 바람에 대한 욕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희토류는 그 둘 다입니다. 네. 희토류는 낮은 농도로 발견되는 경향이 있고 또 화학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귀한데요. 예. 반면에 생산은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채굴되는 광석의 69%나 생산되는 정제 광물의 90% 이상이 중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전 지구적으로는 부족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광물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히토류 광물을 무역 제재 방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네. 지난 4월에 미국이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중국은 7가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맞아요. 네. 히토류는 이제 정부 회담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트럼프 이후에 세계는 이 히토류를 중심으로 이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인질로 잡힐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가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에 앞서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소개가 됐는데 이제 히토류에서도 이렇게 주도권이 높은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히토류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예, 이 중국의 히토류 채굴은 찾아보니까 1950년대부터 본격화됐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찾는 경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1940년대 미국이 먼저 이 매장지를 찾아내면서 중국이 뒤처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80년대부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수출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정부에 이 광업 허가 권한을 내준 겁니다. 네. 내륙 지방들은 산업화의 기회로 이 광업을 인식을 했고 수백 개의 광산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라는 이름이 굉장히 무색하게 2000년대에는 중국의 히토류 공급 과잉이 발생합니다. 어머나. 그 네. 사이 미국의 주요 광산들은 폐쇄하기 시작을 하고요. 저도 동생 사는 그 콜로라도 광산에 한번 가봤는데요. 가봤더니 광산은 멋있는데 이제 네. 하는 일은 사금 채취하고요. 네. 기차 타고 광산에 들어가서 이제 관광하고 그렇게 된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중국이 결국 히토류 분야에서 최종 승자가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이제 과잉 공급이 됐었으니까 수익성은 안 좋았겠네요, 초기에. 맞습니다. 이게 중국의 많은 특징이잖아요. 중국은 히토류 산업에서 승기를 잡은 건 맞는데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실제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은 초기 단계를 지나고 나면 보통 산업 내 기업들을 모두 통폐합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국은 2개의 거대 이 국영 기업이 히토류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나 연구소, 대학을 총동원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실도 다지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중국 과학원에서 히토류에 대한 논문만 16년 동안 2,000편이 넘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히토류 산업의 핵심은 광석에서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데요. 일단 정제에 필요한 원료 자체도 많은데 이웃나라인 미얀마에서 광석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네. 미얀마 내전이 많아서 이 광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또 이 정제 과정은 전기나 용매나 시약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복잡한 산업입니다. 일부 광석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 100개 이상의 개별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이 이제 철저하게 보호되고 비밀로 유지되고 또 그 기술이 현지 지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제가 참 중요하군요. 네. 게다가 자꾸 하니까 점점 저렴해지고 잘하는 과정들도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경쟁 기업이나 국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럼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는 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정제 과정도 그만큼 훌륭하다면 네. 사실 히토류 수출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출을 해서요. 그런데 만약 수천만 달러의 이 히토류 매출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한다면 전 세계 산업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히토류나 히토류를 활용한 자석 수출을 통제를 한 건데요.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의 그 명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군사적 사용을 방지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이 수출 통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온갖 종류의 산업 공급망이 다 꼬이게 된 건데요. 중국 밖에 있는 히토류 재고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드나 스즈키와 같은 자동차 완성체 기업들이 일부 공장을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서방의 기업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죠. 중국의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서 기술 도면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상업적으로 민감했던 이 히토류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이 자석 수출 허가를 얻어냈고,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인도는 이제 맨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수출 허가는
6개월짜리여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의 마음은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지 바뀔지 모르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경제 안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뭐 가성비, 뭐 돈, 효율성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닌 겁니다. 각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다시 복제하고 싶은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멈춰뒀던 광산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30년까지 6만 톤의 경희토류를 생산할 예정이고 국방부는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기 전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최저 가격으로 생산량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호주의 라이너스사는 말레이시아에서 5월부터 중희토류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건 이제 중국밖에 첫 상업적 생산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마땅한 광산이 없어요. 그래서 6월에 이제 말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휘토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문제는 지금 가동하더라도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광업은 변수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생산량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네. 이 중국 생산자들이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어려워서요. 이런 조건에서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조달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들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재활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자체 히토류 광산이 없는 유럽 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법률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기 모터나 하드 드라이브에서 쓰였던 히토류들을 다시 긁어내는 거죠. 제가 전에 유럽의 순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히토류 버전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히토류 소비를 대폭 줄이려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사실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BMW나 르노와 같은 기업들은 히토류를 쓰지 않고도 바퀴를 구동할 수 있는 모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회사들 모두 다 이 히토류 없이 전기 모터 만들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 히토류 부족 문제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참 주목되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이거를 막 쓰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다른 대안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중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 중국은 이러한 수단을 굉장히 세밀하게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인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좀 어렵지만 광물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히토류는 다양한 하드웨어로 구축되는 디지털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히토류에 대한 제재가 이제 시작을 됐고요. 극단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중국 스스로가 장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의 무기화는 분명 신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단기적인 피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구동할 수 있는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토류를 둘러싼 공급망에 대한 고민들도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히토류 주제를 얘기로 하면서 꼭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네. 말씀을 좀 첨언해 주신다면요. 예, 이게 이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별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자국산 대체제를 개발하기 노력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자원을 재활용하고 더 적은 양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처럼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이 산업별로 입체적으로 수립되려면 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려면 산업에 대한 세부 지식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네. 그 분야를 둘러싼 지식들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